대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의 공기를 북에 전파하는 방송 북을 울려라. 오늘은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도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안보가 사회 안정이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연구원이 전략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를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찾아뵌 것은 북한의 그 사이버 공격, 예. 사이버 부대가 최근에 외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 뭐 비트코인을 해킹했네, 방글라데시 군대 분행을 뭐 다 털었네. 예. 그런데 2012년인가요? 10년 전에 벌써 이런 책을 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사이버 공간과 국가안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최초로 국내에서 북한의 그 사이버 안보 위협상을 세계적으로 다룬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나온 지가 딱 올해 10년 됐네요. 개정판을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제작했을 당시에까지의 상황인데 그 뒤에 10년 동안 이 북한의 사이버 공작이 엄청나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된 모습을 개정판에다 좀 담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북한의 사이버 그 공작 유형을 보면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이버상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주로 해킹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몰래 가져가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국내에 관련 정보를 민간 부분, 공공 부분, 또 우리 국가기관까지 털어가지고 해킹하는, 정보를 수집해가는, 이게 첫 번째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사이버상에서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짜뉴스를 사이버상에서 유포하는, 사이버상에서 선전선동, 네. 뭐 사이버 심리에 나옵니다.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심전을 전개하는 고도의 거죠. 심리전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사이버 테러입니다. 이게 그 온라인 공간에서 일을 벌려서 오프라인 공간을 물리적으로 타격합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그 농협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이버 테러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사이버상에서 간첩 교신을 합니다. 이제 사이버 간첩이란 말을 하는데, 사이버상에서 전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교신을 하고 지령을 받고 수신했는데, 지금 사이버상에서 컴퓨터만 있으면요, 이제는 그냥 사이버상에서 북한 상층 지도부에다가 보고하고 지령을 하다 말고, 이 사이버상의 모든 교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되지 않고서는 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사이버상 외화벌이라는 겁니다. 외화벌이.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외화벌이가 오프라인상의 외화벌이보다 훨씬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죠. 규모도 크고. 규모가 커져 버렸습니다. 1년에 한 1조 원 정도를 털어가는데, 북한 예산이 1년에 한 7조 원이, 공식 예산이 7조 원이 못 됩니다. 근데 1조 원을, 7분의 1, 1조 원을 네. 털어가는 거죠, 1년에. 그 정도로 이 사이버상에서 외화벌이, 사이버상에서 해킹을 해서 금전을 탈취, 사이버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그 가상화폐 거래소도 많이 털렸어요. 그동안에 털린 돈만 해도 한 2,500억 원 정도 털렸습니다. 2,500억 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북한에 털렸어요. 그래서 4년 전에는요, 그 UBC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북한에 2차례 털려서 한 250억 원을 날렸어요. 그래서 회사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네. 정말 이러한 일까지 자행될 정도로 북한의 사이버 공작이 아까 5가지 그 측면에서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화를 털어간다, 외화 사이버 도둑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어떤 점이 제일 심각할까요?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나누면 좋겠습니까? 지금 뭐 이 5가지가 다 좀 중요한데,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은 그 사이버 심리전, 이 사이버 심리전은 사이버상에서 지속적인 선전선동을 하는데, 북한에 대한 또 인생 사는 데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직 갖추지 않은, 쉽게 말하는 젊은 어린 청소년들한테 소위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구별 못하는 이 나이에 이렇게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을 접하게 되면은 완전히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되고 이제 북한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 사상적으로 아주
국가관이나 역사관이 고착들이 정착이 안 된 젊은 어린이들한테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접하는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얘들이 그냥 앉아서 침부식화가 되는 겁니다. 또 주체 사상주의자, 주사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사이버 심리전이 사실상은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오프라인 공간을 물리적으로 타격했다면 사람들은 보고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농협 전산망을 마비시켰구나, 청와대 홈페이지를 마비시켰구나, 바로 알 수 이러면서 있죠. 바로 알고 느끼지만은 저강도로 진행되는 서서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이버 심리전은 그건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이버에서 불법 정보를 가져가는 거죠.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거.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금 과거에 지금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하지만 신문에 크게 났지만은 이 국방 데이터망, 통합 전산망이 털려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비밀 하지만 1급 비밀, 2급 비밀이, 상급 비밀이 통째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도 벌어졌어요. 군사 기밀이 그냥 통째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참수작전이라든지 작전계획, 작계 501 같은 이런 중요한 한미연합 군사작전계획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죠. 유사시 그러니까, 북한에 어떻게 진격할 것인가. 그렇죠. 굉장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군사안보에서 중요한 핵심 정보들이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군사적 공격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작년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또는 카이라고 항공우주 산업이 털려가지고 방산업체. 방산업체 털려가지고 핵심 기술, 우리 한국형 전투기 핵심 기술이라든지 스텔스 기능 가진 대우조선해양에서 쉽게 말하면 그 무인 잠수함을 만들고 또 실제로 잠수함 주 기술 등 설계도가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세월과 시간과 피와 땀과 돈을 들여서 만들어낸 정보, 그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털린 네. 거죠. 이런 게 있었고, 사실상 2013년도엔 청와대 홈페이지가 털렸거든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인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홈페이지를 보면 그 6월 25일 날 털렸습니다. 그래서 제2의 6.25 남침이라고 그랬는데 딱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대통령의 얼굴은 사라지고 박근혜도 사라지고 뚱땅지 같은 김정은 얼굴이 통일 대통령 만만세 하면서 김정은 얼굴이 딱 되는 거죠. 정말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런 막 망신도 개망신이 없죠. 그 이제 북한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 그 소위 그 지휘권, 사이버 지휘권을 갖다가 획득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동안에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발현시켜가지고 계속 작업하다가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거죠. 근데 군사적으로 사이버 지휘권을 북한이 가져간 거예요. 마음껏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기들 올리고 싶은 영상 또는 사진 등 기사를 다 올려버렸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지금 뭐 여러분이 관심도 없고 또 일부 이렇게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사이버 관련, 사이버 안보 위협 관련 북한의 이런 사이버 공작에 대해서 그냥 바로 잊고 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있어요. 거기 종합상황실에 가면은 그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사이버 안전 요원들이 안보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넓은 스코프에 말이죠. 세계 지도가 있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사이버 공격하는 그 그래프들이 막 그 빨간별로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에 하루에 말이죠. 대한민국을 상대로 155만 건의 사이버 공격이 진행됩니다. 1년에 150... 아니 1년이 아니라 하루에 155만 건이요? 사이버 공격이 진행돼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1초에 한 30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이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는 것을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다 지금 막아내다가 거의 다 막지만은 못 막아가지고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국가기관망하고 공공망만 해당됩니다. 일반 사설망은 엿볼 수 있는, 계속 감시하고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년 전에 본사가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북한의 소행입니까? 예. 털렸는데 그 사실을 이제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 알고 통보를 했어요. 당신네 서버를 지금 해킹이 당했으니 우리가 가서 복구도 시켜주고 조사하겠다
라고 했더니 근데 원래 S사라고 해야 되는데 인생에서는 우리는 해킹 당한 적이 없다. 올 필요 없다. 실제 해킹 당했거든요. 근데 해킹 당이 또 알려지면 국제적으로 기업 브랜드가 이미지가 매우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그냥 안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상 그정 서버를 우리가 가서 국가사이버요원 조사관들 가서 서버를 포렌식도 하고 해서 다 봐야 되는데 그 서버에 접근을 못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 보면 악성 코드 유형이라든지 거기에 접속했던 IP라든지 다 추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봐야겠다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현행 사범이 아니면 영장 발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뻔히 지금 사이버 도둑질 당해서 해킹된 걸 알면서도 이걸 갖다가 정부가 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망 사설망에 대해서는 소위 사이버상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 각 기업에서 민간 사설망에서 자기들이 갖춰진 방화벽을 통해서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북한의 미 CIA까지 미 백악관까지 해킹하는 이 북한의 해킹 역량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에 털리는 바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게 왜 그러냐면 사이버 안보 법제가 구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에 말해야 할 시간이지만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라는 이 법이 발행이 되고 이 법이 제정이 된 그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민간망, 국가기관망하고 공공망 이외에도 민간망에 대한 이런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직접 정부가 개입해서 가서 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법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런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북한이 이 사이버 공간, 사이버 법제의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 민간망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하루에 155만 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라는 것은 국가기관망하고 공공망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통신사라든지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민간망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망이 어떻게 털리고 어떻게 공격이 들어온 것을 법적으로 갖춰주면 충분히 우리도 전체 민간망을 다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현행범이 아니면 영장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털려도 털렸다는 말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도 전문직인데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자기 컴퓨터인데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이걸 자기는 볼 수밖에 없고 그랬더니 가상화폐 얼마 보내면 풀어주겠다. 근데 송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데이터 다 거기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바로 랜섬웨어라는 겁니다. 근데 랜섬은 이제 인질의 몸값이라는 거 이제 외에는 소프트웨어 합성어인데 사이버 상에서 인질 몸값용으로 개발된 악성 코드를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이 랜섬웨어라고 하는데 이 랜섬웨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특정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그 사이버 지휘권이 나오죠. 그 관리자 권한을 해킹을 통해서 해커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버에 들어가려면 공이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를 넣어 들어가야 되는 이걸 지들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관리자가 자기네 회사 서버를 열어야 되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바꿔놔가지고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일이 들어오죠. 니들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장악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상화폐를 왜 가상화폐를 요구하냐면 현금을 요구하게 되면 현금은 다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입금을 시켜야 되니까 어디서 만나서 그거 뭐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다 뭐 이더리움 같은 걸로 해서 어디로 보내라. 그 보내면 암호키를 또 줘요. 그래서 그게 풀립니다. 왜냐면 안 주면 안 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 랜섬웨어를 걸어가지고 사이버상에서 도둑질을 시켜버리는 돈을 잘 탈출해야 되는데 갈출해야 되는데 돈을 입금했는데 돈을 안 주면 그 다음에 제 소문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허들어 놔도 돈 줘도 패스워드하고 아이디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주문 다 풀어줍니다.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건데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 미국 FA가 대단합니다. 작년에 5월경에 이제 한 병원 병원에 중앙 서버 관리 IT 시스템이 마비가 됐어요. 근데 북한 소행을 보이는데 해커가 돌아가지고 이제 다 이제 막아놓고 랜섬웨어를 건 거죠. 그래가지고 메일이 왔어요. 돈 보내라. 10만 달러 보내라 말이야. 10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내면 암호키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역량을 동원해갖고 막 PC 전문 서버 IT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막 복구하려고 좀 복구가 안 돼요. 복구되면 그거 아무나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10만 달러의 상당의 암호화폐를 그 해커한테 보내주고 암호키 받아가지고 그걸 정상화시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병원 측에서 바로 FBI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 해커들을 잡는데 무려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정밀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계정을 갖다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계정을 쉽게 말하면 돈 세탁하는 계정까지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다 회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려 50만 달러 회수했는데요. 이제 신공항 말고도 알고 봤더니 또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당해가지고 15만 달러를 보냈는데 또 무려 50만 달러를 랜섬웨어 몸값으로 지출해가지고 그걸 FBI가 다 찾아줬죠. 그래서 올 5월 달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FBI가. 그리고 미국 정부가 FBI 법무 등이 미국에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있으니 조심을 하고 주의 경보도 부처 합동 경보를 발령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랜섬웨어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랜섬웨어에 걸려들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지인 회사 정도는 쉽게 말하면 좀 이제 규모가 적은 건 네, 개인 회사니까. 네, 푼돈 버는 거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억 단위잖아요. 몸값이 그렇죠. 억 단위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도 사이버상에서 여러분 실제로 인지를 누굴 납치한다. 어린애를 재벌집 손자를 납치해가지고 걔한테 돈 뜯어내려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납치하는데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럼요. 그렇죠. 근데 사이버상이 편하게 그냥 네. 기술적인 편익을 취해가지고 특정 타겟의 소위 컴퓨터 시스템, IT 시스템을 다 마비시켜가지고 장악을 한 다음에 다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돈까지 다 받아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해커 입장에서 보면 완전 효율적이죠.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제가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지난달에 북한의 사이버 관련 기사가 났을 때 뉴욕타임즈에 제가 한 멘트들이 나와 있죠. 그때 내가 이 북한 정권 차원에서 아주 정권 차원에서 기업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FBI가 미국에서 그 북한 해커 2명을 국제 그 범죄자로 등록하고 수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하여튼 2명 명단이 나왔습니다. 박진혁이라고 2명 명단을 발표했죠. 박진혁하고 2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얘들은 북한의 그 정찰총국 소속의 사이버 요원으로 추정이 되고 이미 중국에서 기소되기 전에 벌써 북한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중국에 나와서 이러한 작업을 해킹 작업을 해왔는데 소니 픽처스라는 미국의 영화사 해킹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통상 그쪽에서는 나자르스 그룹이라는 용어로 표시하는데 그러한 그룹의 애들이 자행하는데 이 박진혁이가 핵심 역할을 했는데 박진혁 사진도 공개하고 다 기소를 했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박진혁이를 갖다 체포를 해서 재판대에 세워가지고 형량을 줘야 되는데 박진혁이 이미 북한으로 다 들어가면 뒤북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법당국이 끝까지 추적해서 이 공작을 주도한 사람까지 특정을 해가지고 형사고소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벌써 지금 오래됐네요. 10년 전에 미 CIA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그 당시에 말할 때 세계 3위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소위 그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전 세계 사이버 해킹 역량을 발표하고 그러는데요. 이 북한은 사이버 인프라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나 해킹 역량은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해킹 역량을 따지면 1위를 갖다가 중국으로 했습니다. 중국. 그 다음에 중국은 1위, 사이버 해킹 1위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미국이 1위겠지만 미국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이버 랜섬웨어라든지 또 사이버상에서 금전 탈취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도 사이버상에서 특정 대상이나 경쟁국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해킹을 하지만은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그다음 러시아, 이란도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4위가 이제 북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북한의 역량. 이게 개인이 정보를 털리는 거는 국가나 사회가 입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 국방부, 뭐 방산업체 이런 데가 털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 안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국방 데이터망이 이제 2010년에 털렸는데 털렸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국가 기관망은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딱 차단이 되어 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저 PC가 2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망 PC고 하나는 내가 작업하는 내부망 PC. 우리 인트라넷. 인트라넷이라고 그러죠. 네. 일단 돼 있는데 내가 내부망에서 문서 작업을 해서 외부망으로 넘겨야 할 때가 있으면은 넘긴 전환장치에 대한 승인을 받고 넘깁니다. 네. 승인 받고 그 코드를 통해서 넘기고. 그게 사이버 보안이죠. 예, 보안인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국방 데이터망도 마찬가지예요. 별도의 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 국방 데이터망의 백신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 딱 한 회선만 내부망 국방 데이터 전산망하고 딱 수많은 회선 중에 PC가 엄청나게 많은데 딱 한 PC하고 회선을 연결시켜 가지고 외부망에서 H라는 그 사이버 보안업체에서 국방부 계약을 맺어서 이제 백신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딱 그런 그 H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이 북한 해커가 이 H라는 사이버 보안업체의 백신을 갖다가 해킹했어요. 여기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일로 딱 한 회선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알고 딱 하나 열어놨는데 거기를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악성 코드 깔아놓고 지들이 뒷문을 또 백도어라는 뒷문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서버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인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거기 들어간 악성 코드를 통해서 뒷문을 만듭니다. 이제 정상적인 앞문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그 노구 기록이 남으니까 자기들이 이용하시는 뒷문을 사이버상이 만들어놓고 사이버 개구멍이네요. 말하자면. 개구멍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보다가 내가 볼 때 한 1년 이상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금야금 몽땅 빼가버렸죠. 정말 엄청난 양인데 제가 한번 지금 뭐 그 데이터가 얼마나 데이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뭐 네. 그걸 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2016년 8월달에 털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넘어간 건 모를게요. 총 빼내간 국방 데이터 통합에서 빼가는 것만 235GB 엄청납니다. A4 용지로 한 1500쪽 페이지. 네. 용량입니다. 그래서 나간 게 뭐냐면요. 확인된 것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확인이 안 돼요. 어떤 정보가 가져갔는지를 모를 정도인데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면은 2급 비밀이 226건, 상급 비밀 42건, 대비 27건 등 약 한 295건이 나갔는데 여기엔 작전계획 50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까 참수 부대 그다음에 김정일 참수 작전. 유출된 2급 군사기밀 중에 그 한 85%가 192건이 바로 특전사 관련 문건이었어요. 특수전하는 문건이 빼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지만은 또 언론에서 그 당시에 보도를 안 했지만은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렸잖아요. 동계올림픽 개막식 날 그날도 해킹을 당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상 언론 보도 거의 안 된 상태고 일부 이제 전문 그 사이버 보안 신문에서만 다뤘는데 이제 개막식 때 원래 드론이 나와서 드론이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드론이 춤추기로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해킹해버렸죠. 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이디 코드 바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발행하는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켜가지고 숙이려고 난리 났었습니다. 쉬쉬쉬 하고 말했죠. 그때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보도 요청을, 이 국제적인 망신이고, 이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서막부터 이게 알려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보도가 안 되는데, 제가 그냥 한참 있다가, 제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문화일보에다 북한의 사이버 글을 쓰면서, 실제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털렸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는데 북한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봤다고 해서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그걸 했을까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그 장소에 김여정이 왔지 않습니까? 그 김여정이하고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왔는데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 소행으로 보인다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 러시아 소행일까요?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글라데시 국립은행 사이버 해킹 사건.
이것도 국제적으로 좀 화제였죠.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요. 2016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야, 이게 이제 왜 방글라데시를 털었냐면은 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 연방은행에다가 상당한 금액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치를 해놓고 이제 그걸 찾아 쓰는 거예요. 자기네 은행에서도 워낙 이제 미국 시스템 잘 돼.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 배킹을 하려면 개인이 하려면은 우리가 공인인증으로 인터넷 배킹 하잖아요. 네. 그 스위프트 코드를 갖다 스위프트 많이 하고 있어요. 스위프트, SWIFT. 스위프트 코드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인 인증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은행들이 국가 간 은행들이 서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할 때 이용하는 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스위프트 방입니다. 금융 결제망이죠. 여기를 통해서 돈이 입금되고 나가는데 그 스위프트 코드에 벵글라데시 중앙은행 코드에 그 이제 암호키를 갖다가 북한 해커가 장악을 한 거예요. 장악을 해가지고 돈을 빼가는데 한 번에 거액을 빼가면 걸리니까 표가 나니까요. 일단 빼가가지고 여그저그씩 야금야금 빼가면서 돈 세탁을 했는데 다 못 빼갔죠. 그래서 성공한 게 8,100만 달러. 8,100만 달러는 털려가지고 다 쪼개가지고요. 다 돈 세탁해서 가상화폐에서 다 현금화시켜서 가져가 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2018년도인가에 그때 이제 국제 사이버 세미나가 이제 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거든요. 그때 저도 가서 주제 발표했는데 그때 이제 주최 측에서 누구를 초청했냐면 벵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이 사이버 감독관을 초빙을 했어요. 또 토론자로, 패널로.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못 사는 나라다. 얘 잘 사는 나라 놔두고 우리 못 사는 나라 은행을 털어가느냐. 참 해커들 참 나쁜 놈들이다. 근데 그런 말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지. 근데 사이버 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 바로 못 사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비해서 사이버 보안 장치가 취약하단 말이야. 뚫기가 쉬운 거죠. 아, 미국 은행 털기가 쉽으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바로 벵글라데시라든지 동남아,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를 털어야지 빼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그린 거죠. 그 피해 액수는 복구가 안 됐죠. 안 됐죠. 왜? 그냥 날라간 거죠. 8,100만 달러. 야, 정말 나도 이걸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 밖에도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거를 좀 얘기할까요? 네. 아까 그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워너크라이나라고 아까 랜섬웨어가 처음으로 정말 전 세계 99개국의 컴퓨터 23만 대를 감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산 시스템 마비시켜 놓고 이메일을 보냈죠.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 주고 풀러갔는데 이게 이제 워너크라이나 랜섬웨어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때 돈은 많이 못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2016년대인데 1억 한 6천만 원 성공을 뽑아냈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시스템 다시 갖췄죠. 그런데 그 작년에 털린 거 있잖아요. 작년에 털린 거 캔자스주네. 작년에 털린 것은 마우이입니다. 그러니까 랜섬 워너크라이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너크라이나의 그 악성 프로그램을 변형시켰죠. 그래서 마우이라는 프로그램을 변형시켜서 그걸 쓰고 있는데 벌써 미국에서만 50만 달러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2010년 때 워너크라이나에서 전 세계 99개 컴퓨터를 다 마비시켜놨는데도 그때는 별로 돈을 많이 못 뜯어갔죠. 야, 그것도 큰 돈이지만. 근데 이번에 그런데 지금 역대 사건 중에서 사이버 금전 탈취 사건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게 어디냐? 바로 작년에 털렸어요. 아니, 올 초에. 이게 엑시 인터피트라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를 털어가지고요. 무려 6억 달러 비트코인 가져갔는데요. 6억 달러니까 7,800억 원이에요. 우리로 환산하면. 어느 회사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회사죠? 미국이죠. 무려 7,800억 원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액수로 세계 최대고 2등이 언제냐? 2등이 바로 2018년에 일본의 코인체크라는 회사입니다. 이또 가상화폐 거래소인데요. 여기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회사? 네, 망했죠. 여기가 무려 580억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600억 원이야. 5,600억이 살려버렸어요. 한순간에 5,60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져간 겁니다. 주로 비트코인 같은 걸 가져간 거죠. 이게 2위입니다. 세계 2위. 단일 사이버 금전 탈취 사건 중에 규모로 볼 때 1위가 바로 그 엑시 인피니티라는 회사의 이 사이버 가상화폐를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털렸어요. 그 2020년대 빗썸이라고 국내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이거 털려가지고 한 2천만 달러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라는 회사 또 한 580억 털렸고, 하여튼 뭐 많이 털렸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내가 조사하니까 최근 5년 동안에 한 우리 국내에서 북한이 털어간 것만 한 2,500억은 털어갔죠. 억 원. 그 다음에 이제 푼돈,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푼돈이지만은 국내 ATM기를 또 해킹해가지고 또 한 1억 원 정도 가져가고요. 북한 애들이. 좀 이게 뭐,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어디 출근하다가 지갑에 있는 돈 10만 원만 그저 소매치기 당해도 마음이 아프고 분하고. 근데 억울하죠. 집에서 뭐 도둑 들어가지고 100만 원어치만 가져가도 막 숨이 벌떡벌떡한데 7,800억 원이 털리고 5,600원이 털리고 우리 국내 업체도 뭐 500억 털리고 하는 판인데 이게 지금 2,500원이 털린 억 원이 500원이 아니라 2,500억 원이 지난 5년 동안 북한에 털린 건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북한이 해킹을 해가지고 국부를 유출해 가는데도 또 북한 소행이라고 추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북한한테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고 진상인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 피해 보상액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런 짓거리 안 했어요. 이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지금 판문점 선언, 이 문재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자랑하는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킹을 해서 불법적으로 사이버 도둑질을 해가고 한두 푼도 아니고 2,500억 원을 털어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입 닫고 있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직무이죠. 나중에 이것도 빨리 조사를 해야 돼요.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미국은 그동안에 당하다가 아예 그냥 지난 그 대통령 이 오바마 정부 때 소니 픽처스가 털렸거든요. 소니 픽처스라는 영화사가 털린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인터뷰라는 이런 영화를 제작 중이었는데 바로 북한 김정은 독재자를 다룬 소재라는 영화예요. 이 사실을 알고 극비병력이 떨어졌죠. 우리 북한 해커 입장에서는 정찰 쪽 입장에서는 우리 최고 존엄을 갖다가 조롱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결국 그 영화를 제작하는 인터뷰라는 영화를 제작하는 소니 픽처스의 본사 시스템을 갖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빼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 소위 그 미국이 최강의 미국이 북한 같은 이러한 저런 범죄짓들한테 털려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역공을 했죠. 역공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은 당시에 북한의 그 노동신문 개정하고 우리민족끼리 개정 같은 게 털린 적이 있었어요. 마비돼 버렸어요. 네. 예? 그게 해킹 공격을 당해서 마비돼 버렸죠. 저는 이걸 어떤 개인의 집단이 국제 범죄, 사이버 범죄 때 한 게 아니라 아마 그런 데서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바마가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또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이버상에서 이러한 그 국가 간 질서라든지 안보라든지 평화로운 사이버 생활을 영위하는데 방해한다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사이버 공격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타격하겠다. 폭격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북한의 정찰총국의 사이버 정찰 기술정찰국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데를 갖다 물리적으로 타격하겠다는 거죠. 또는 중국의 해커 부대가 있거든요. 여기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사이버상에서 이러한 안보 유행에 대해서 더 이상 악의적인 활동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다면은 물리적으로 피지컬 어택 물적 공격도 하겠다고 이렇게 오바마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 북한이 공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 중에 대표적인 사이트인 우리민족계라든지 노동신문 사이트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게 미국 소행인지는 모릅니다. 인정도 않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의 관련 부서들이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합법적인 틀에서는 뭐라 하냐면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질을 하고 이런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는 이 북한의 정찰총국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아까 박진영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FBI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갖다 계속 탐지를 하고 역공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결국은 역추적을 해가지고 50만 달러를 되찾아오는 이런 쾌거를 거뒀죠. 그 이제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지금 해킹을 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모아놓은 그 금고를 갖다가 가상 계정을 미국이 파악한 겁니다. 미국의 기술력으로 파악을 해서 그걸로 장악을 해가지고 돈 있는 걸 다 가져와 버렸죠. 당연히 북한이 허락할 리가 없죠.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싹 빼온 거죠. 북한으로서는 아주 분통 터졌겠네요. 분통 터진 게 아니라 50만 달러 날렸으니 돈 10,000달러만 날려도 난리가 나는 판인데, 북한의 경제 실정에서 보면은. 그런데 왜 북한의 사이버 공작 부서장들이 건재하냐면 50만 달러 뭐 그 껌값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1조 원 상당의 그런 수입을 올리는데 뭐 이 정도는 감안해야 하지 않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역공작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빼낸 군사 정보 가지고 역공작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능적인 역공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아주 가능한데 이제 지난번에 2016년도에 국방부의 통합 전산망 털렸을 때 그때 털린 자료들에 대해서 다 이제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무효화시켜 제로베이스로 놓고 다시 또 이제 관련 작전 계획이라는 것들을 다 복구를 시켜놨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보고 그대로 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아무리 우리가 그걸 고치고 해도 기본적인 그 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계획인데 501호가 털렸다 그러면 그 털린 계획을 바꿨어도 그 틀은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감을 잡는다는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공작은 사실상 개인 해커들이 어나니머스라는 해커 그룹이 북한의 우림적기를 한번 해킹했거든요. 공식적으로 어나니머스가. 그래서 표지에다가 자기네 그 심볼도 올려놓고 웃는 가면. 사실상 이 북한이나 이런 범죄 집단에 대해서 일개 사이버 해킹 집단이 역공하기는 많은 제한 요소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범죄 집단에 대항해서 그 공격 원점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파괴하는 그런 역공은 아무래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작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예, 내가 이제 처음 해야 될 얘기인데 왜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이러한 해킹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북한 정권의 목표 달성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기본적으로 최대 핵심 목표가 남한을 해방시켜서 전함반도를 공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오프라인에서의 이런 공작 가지고는 이제까지 안 되니까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의 대남 공작하고 대남 간첩 공작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 공작을 배합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우리 국내 정부 기관의 전화번호를 빼가려고 해도 전에는 간첩이 난파돼서 정말 가진 공작을 해서 전화번호를 빼가는데, 지금은 평양이나 해외에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작 거점에서 통일부 딱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통일부 기관석에 보면 기관에 나왔고 전화번호가 다 나옵니다. 무슨 일, 각부처럼 무슨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자료실 가면 어저께 대통령한테 보고한 통일부 업무보고가 다 파일로 다 떠 있어요. 앉아서 그냥 뭐 가볍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매일 가져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번 우리 각 정부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IP를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돌아요. 중국에서 들어온 게 90%가 이게 다 북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보는 거죠. 이게 IP를 보면은 아니 우리 통일부를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봐줘야 되는데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 대부분 중국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 소행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소위 공공망이라든지 또는 민간 사설망에 대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이버 관계망이 이렇게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나마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그래서 하루에 155만큼, 평균 155만큼 사이버 공격을 그나마 막아내는
여기까지 여러분이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을 영위하는 건데요. 이게 뚫렸다고 생각합시다. 정말로 어지럽습니다. 이게 뚫리면요, 자, 철도망을 마비시킨다면 해커가. 네, 여기 항공망 마비시켜버리면 네. 비행기가 이렇게 또 막 엉키는데요. 도로 교통 신호만 다 신호 체계. 예, 지하철망 교란해도요. 마비시켜버리면 정말 지하철 대란이 나는 거고, 또는 KT라든지 이런 그 통신망 업체를 갖다가 또 장악해버리면 완전히 또 방송망 장악하면 방송도 못 보는 거죠. 정말 여러분 TV에서 가끔 그 테러 영화 볼 때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찔한 거네요. 네. 그래서 사이버 문제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시고 저도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러한 사이버 북한이나 제3국의 또는 소위 넌 스테이트 액터들,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대한민국 향해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의 실체를 일단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중요한 것은 사이버 관련 안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 현 실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북한 공격 아니면 제3국 또는 아까 같이 넌스테이트 조배 액터, 그러니까 비국가 행위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커 집단을 봐줘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현상이 파악이 되면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바로 사이버 안보 기본법 같은 거, 또 사이버 테러 방지법 같은 게 나와야 돼요. 이게 빨리 제정이 돼야지 아까 우리가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 민간망까지 보면서 민간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이버 탐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역공 기술이라든지 또 사이버 보안 기술을 더욱더 정의하고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이제 기술공학적인 그러한 개발 또 이 발전이 있어야 돼. 그래야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들 수 있냐면은 이제 민간점에서 말하면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기계를 이용하지만은 오프라인 온라인 공간에서 조작은 사람이 하거든. 네. 근데 그 사이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예를 들면 정부 부서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민간망이든 또는 개인 회사도 마찬가지야. 사이버 보안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이버 보안 의식. 여러분 2011년에 그 농협 전산망이 털려서 2주일 동안 복구되는데 아주 골치 아팠는데요. 이건 왜 이리 털려놨냐면요. 그때 이 농협 전산망 서버를 동그라미 M이라는 이 회사에서 한국 IBM에서 관리를 해왔거든. 근데 이제 밤에 직원 하나가 이제 숙직 직원이 있어요. 사이버망 관리해야 되니까 뭐 이 증후가 있으면 막고 네. 그래. 이 친구가 관리하면서 저녁에 숙직원한테 심심하니까 서버를 관리하는 그 노트북 위에다가 원래 외부망으로 연결시키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외부망 연결시켜가지고 불법 동영상, 야동이죠. 그걸 다운로드 받고 저녁에 밤마다 본 거예요. 거기에 흘러들어온 건 낙성 코드가. 그래서 북한이 그걸 장악해가지고 1년 동안 작업해가지고 마비시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 업체라든지 사이버 보안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이버 보안 의식이 매우 중요해요. 아주 진짜 USB 하나도 막 인가든가 아니면 뽑으면 안 되고 하여튼 이러한 그 사이버 보안 의식이 매우 높아져야 됩니다. 높아져야 되고 저는 이제 이 북한의 사이버 위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요. 이 김정은 정권을 고려화시켜서 제거해서 국제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 김정은 정권을 고려화시켜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사이버 안보 위협의 해결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고 또 보안 유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네. 국내 문제 하나만 더 여쭙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나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꼭 필요한 법이지만 만약 이런 법이 입법이 된다고 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 또 사적 자치 원리의 부정 논란 이런 반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나 그 또 사이버 안보 기본법 같은 법이 통과가 되면 정부 국가가 이제 민간망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권한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권한남용입니다. 이제 특정 정보를 장악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민간의 개인 정보를 갖다가 사찰에 악용할 수 있다. 정보 사찰. 이런 얘기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사실상은 지금 그 논리가 60년대식 논리예요. 60년대도 계속 뭐 정부 업무 한다면 개인정보 털린다, 무슨 사생활 침해다, 뭐 사찰한다. 지금 1960년대 이래 이러한 그 논리가 2020년에도 지금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런 법들을 막고 있어요. 그때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거 CCTV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네. 막 봐한다고. CCTV가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를 갖다가 적발하고 또 사전에 차단시킵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CCTV 덕분에 강간하고 납치하고 살인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좀 자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각지대에 놀이서 범죄하고 그러는데 그거 많이 설치한다니까 그 난리를 치고 인권단체라든 단체들 나와가지고 뭐 개인정보를 사찰하네 뭐네 뭐 국가가 국민을 다 감시하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몇 가지 봤는데 지금 이것은 이 사이버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제를 만들어 놓고 이 법제가 법치대로 제대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예를 들면 자체 감시도 있고 또는 그 정부 감사원의 감시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율적인 그 소위 민주적 감시 감독 단체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 그런 문제를 못 하도록 해야지. 지금 무슨 뭐 민간 정보 탈취네 뭐 사찰이네 뭐 권한남용 이런 논리 갖고 지금 2020년도에 대처하면은 그 나라는 이미 끝난 나라예요.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전 세계가 지금 총각을 갖추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침해하고 개인의 여러분 집안 여러분 집돈 말이죠. 단돈 여러분 구좌에서 북한 해커나 또는 다른 범죄 집단이 거기서 100만 원만 가서 가져가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말은 자기가 당하고 나면은 꼭 그 사돈 넘마듯이 그냥 뭐 이런 대놓고 있는데 난 그런 사람들 집 다 좀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사이버 공격 당해가지고 해킹 당해서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이 몽땅 해커 돈으로 넘어가서 가서 그런 말을 할 것인지 정말 자기는 안 털렸다고 자기는 피해 안 당했다고 이렇게 태평무사한 말을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가 그런 개인정보를 다룰 때 아까 말했다시피 사적으로 활용하지 못해도 철저한 감시하는 이 시스템을 또 작동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